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한일회담 반대 시위. 일본 자민당은 1964년 1월 14일 오노 부총재, 마에오 간사장, 후지야마 총무회장, 미키 정조회장이 참석한 최고 간부회의를 열고 5월 17일로 끝나는 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한일협정을 비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됐다.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평화선을 대체할 어업 전관 수역 및 공동 규제 수역 획정 문제는 1964년 2월 18일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어업 고위 실무자 회담에서 대마도 주변 수역의 획정을 합의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기고 제주도 수변 수역만 남겨놓게 됐다. 이즈음 공화당의 정치 초년생들 사이에서는 처음 맛보는 대중의회 정치에 실상에 실망하는 이른바 국회 불신자들이 생기고 있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공화당 전국구 의원 이만석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국회의 기능을 1, 2년간 정지하고 정부로 하여금 경제 건설을 다 하도록 해야 해요. 후진국에서 의회는 부담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요. 국회에서 일하는 게 있습니까? 일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밤낮 야당은 반대만 하고 싸움만 하려 하니 아예 공화당은 정권을 민정당에게 넘겨주자고 하고 싶어요. 이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 김대중 의원은 그나마 국회가 있기 때문에 군정 때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두 의원은 35년이 흐른 1998년에는 집권당의 총재와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지금의 의회 정치가 그 당시와 비교해서 얼마나 생산적으로 발전했는지, 또 우리 사회 다른 분야의 35년간 발전과 비교하면 그 발전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나 할까. 1964년 2월에 들어서면 야당은 한일회담 반대와 3분 폭리 의혹 제기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다. 제2의 이완용, 매국노, 평화선 사수, 매판 기업에 의한 서민 착취란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야당의 공세는 사회적 통념을 선전함으로써 한 달 뒤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9세대가 지배하는 야당과 신세대인 학생이 손을 잡게 만들어 장년층이 주류를 이루는 박정희 정권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다. 3분 폭리란 1963년의 물자 부족 및 물가 상승기에 삼성그룹 계열의 제일제당, 동아그룹 계열의 대한제분, 개품그룹 계열의 대한양회 등 여러 기업들이 설탕, 밀가루, 시멘트 등 세 가지 가루 물자의 값을 유통 과정에서 조작하여 수십억 원대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가리킨 말이다. 민정당과 민주당은 국회에 의한 3분 폭리 국정감사 결의안을 제출했고 공화당은 이를 저지했다. 2월 12일 김대중 의원은 삼성그룹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다. 삼성은 모방직, 설탕 등 소비재만 생산하여 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매판성을 띠고 있다. 아이스크림, 빵, 비누, 캐러멜 등 영세 기업의 분야까지 진출하여 사회 안정 세력인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있다. 거액의 외화를 외국에 도피시켰다는 증거가 있다. 3분 폭리 사건을 계기로 야당과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이 제기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됐다. 여론이 재벌을 외국 자본을 위하여 봉사하는 매판적인 기업으로 몰아세움으로써 민족주의적인 열정이 강한 학생층을 흥분시켰다. 2월은 3월의 대폭발을 예비하는 인화물질이 뿌려진 시기이기도 했다. 이즈음 일어난 또 다른 자극적인 사건으로는 미군 보초병들에 의한 총격 사건이 있었다. 1963년 12월부터 1964년 2월 17일 사이에 전국의 미군 주둔 지역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19건이었다. 1962년과 1963년에 미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인은 13명이었다. 하우스 미 8군 사령관은 한 달에 도난당하는 물자가 7만 달러어치나 달하기 때문에 보초병들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총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경찰국에 따르면 미군 부대 도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파주군. 인구 16만여 명 가운데 위안부만 약 3,500명이고 전과자만 약 1,000명이 득실되고 있으며 6만 3천여 명은 직업 없는 사회 부동층 실업자라는 것이다. 파주군 내에서 196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미군 부대 도난 사건은
512건. 이곳에서는 1963년 1월 이후 12건의 미군 보초병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한국인 10명이 중상, 2명이 사망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조선일보 2월 21일자 사회면에는 김재원이 쓴 돌려다오 빼앗긴 우정을 총을 쏜 미군 병사에게 란 제목의 시가 실려 있었다. 총을 쏜 것은 미합 중국이 아니지만 그들이 쏘아서 쓰러뜨린 것. 그것은 우리의 조국 코리아다. 가난한 나라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없는 게 많은 어머니의 손등 트는 흘러간 세월들이다. 이 시 바로 곁 기사는 이웃에 패키치기 싫어 일가족 집단 자살 기도, 새 모자, 연탄 가스 피워, 잠자던 4명 소사, 제기동 판잣집서 촛불 넘어져란 제목을 달고 있었다. 박정희나 김재원 시인이나 조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면에선 같았으나 갈 길은 달랐다. 시정과 시상이 없는 사람도 아닌 박정희는 이런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정 목표란 없다는 생각으로 감상과 명분론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이다. (1964년 3월 11일) 밤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출입기자들을 식당으로 초청하여 저녁을 대접했다. 보리 섞인 밥에 정종이 반주로 나왔다.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울적한 심경과 야망을 솔직하게 또는 심각하게 털어놓았다. 남의 나라에 비교해도 못 살 여건이 아닌데 이다지도 가난한 걸 생각하면 어떤 때는 통곡하고 싶어요. 별 수 없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대규모 증산운동을 벌여야지. 이미 야전군 장병들은 500만 군대의 호박 구덩이를 파놓고 있어요. 400대가 넘는 군 장비도 증산운동에 동원하려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박 대통령은 일어서면서 자, 이제 머리나 식히지. 우리 같이 영화나 봅시다 라고 했다.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이튿날 대만, 월남,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그는 김포공항에서 한국, 월남, 대만은 모두 국토가 분단된 공통점이 있고 중국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 3국은 서로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을 수행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만섭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약 1년 전 김 의장이 자이반 타이반의 외유길에 올랐을 때 쓸쓸했던 환송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장관들, 군 장성들, 국회 간부들, 그리고 기자들로 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다. 김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유는 마침 그곳을 방문할 예정인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 및 이시 미츠지로 자민당 의원을 만나 대만과 일본의 대화를 중개하고 동북아 반공체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하면서 동시에 한일 회담에 대한 측면 교섭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만, 일본 관계가 악화돼 기시 일행의 방문이 취소됐다. 대만의 외무장관은 일본이 중국에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있는 것은 이적 행위이며 비우호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의 공업화와 생산 증대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자유중국과 한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김종필 의장은 장개석 총통에게 올해도 급할 때 우리가 요청하면 쌀을 수출해달라고 부탁하여 협조를 약속받았다. 장 총통은 김 의장을 수행한 한국 기자들에게 군자지교는 다미어수라고 한마디 했다. 윤보선의 민정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제야 세력의 연합체 대1 굴욕 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한일회담 저지연설회를 열기 시작했다. 윤보선은 약 3만 명이 모인 부산 유세에서 현 정부는 3억 달러를 받고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제주도를 시찰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서면 질의에 답하면서 동북아 반공국가의 유대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한일 회담을 소신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보선 세력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논하지 않고 가두로 나서서 투쟁한다는 것은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지방 유세 중이던 윤보선은 19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협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나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목숨을 걸고 구국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3월 21일 야당과 여당은 서울과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대중 집회를 열고 한일 회담에 대한 찬반 유세전을 벌였다.
민정당 중심의 굴욕 외교반대 투쟁위원회가 주최한 서울유세는 서울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렸는데 약 3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윤보선은 악질 선거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정 때의 무한 정치로 국고가 탕진되자 평화선을 일본에 팔려고 내놓았다고 비난했고, 조영규는 박 정권의 외교는 오징어 외교다, 오징어 뱃속처럼 검게 비밀 흥정을 하고 있다가 앞에서 뭔가 닥치면 먹물을 뿌리고 달아난다고 주장했다. 3월 23일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오히라 일본 외무장관과 요담했다. 두 사람은 3월 말까지 어업 회담을 종결짓고 4월 초에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모든 현안을 일괄 타결한 다음 4월 말까지 조약 초안을 작성하고 5월 초에 한일 협정에 조인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3월 24일 서울 시내에서는 4.19 혁명 이후 가장 큰 학생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와 대광고교 학생들 수천 명이 한일 회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동안 일부 시민들도 가세했고, 야당과 제야 세력이 이를 응원했다. 경찰이 곤봉과 최루탄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250여 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28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박 대통령은 3월 24일 경북지방을 시찰하고 숙소인 대구 관광호텔에 돌아와서야 엄민영 내무장관의 전화 보고를 통해서 서울에서 벌어진 학생 시위를 알게 됐다. 호텔 2층에 마련된 지방 유지들 초청 칵테일 파티장에 들어와서도 박정희는 굳은 표정을 풀지 않고 무엇인가 골똘한 생각에 빠지는 모습이었다. 수행 기자들이 다가가서 서울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퇴 결의까지 했다는데요 라고 물었다. 이우락 비서실장이 재빨리 박 대통령 곁으로 다가와서 각하,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라면서 대통령을 식당으로 모시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걸어가다가 몸을 돌려 기자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끝까지 말해보시오. 야당 의원들의 사퇴 결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겠습니다. 사퇴하라면 하라지.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공화당의 내부 균열. (1964년) 3.24 학생 시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신문들은 대학가 휩쓴 뜨거운 바람, 플래카드에 나부낀 애국심,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노래 부르며 의사당까지 밀고 가, 연도의 시민들도 합세, 몽둥이 세례가 웬 말이냐, 분노의 행진, 민족적 양심의 대학생 데모, 지성의 경량, 정가를 뒤덮다 란 제목들이 보여주듯이 시위대에 호의적이었다. 야당의 선동과 언론의 이런 응원은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25일에는 서울에서 11개 대학과 4개 고교, 그리고 지방의 6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시위로 확대됐다. 26일에도 시위는 전국적으로 계속됐으나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다. 정부는 군의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청와대로 통하는 길목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전날 민기식 육군 참모총장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진 미 8군 사령관 하우스 장관에게 시위대로부터 청와대와 중앙청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2개 예비사단 및 특전부대 소속 병력 1,500명을 서울에 진주시키고 싶다고 동의를 요청했다. 하우스 장군은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와 의논한 뒤 병력 이동을 허가했다. 이 병력은 26일 새벽에 서울로 들어와 수도 경비사 병력을 지원하게 됐다. 최루탄과 소총으로 무장한 군 병력은 청와대와 중앙청으로 통하는 간선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민기식 총장은 하우스 사령관에게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넘으면 최루탄을 쏠 것이고,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넘어 청와대로 쳐들어가는 식에 긴급할 경우에만 발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군 측이 한국군 측의 병력 이동 요청을 쉽게 받아준 것은 한일회담의 성사를 갈망하는 미국 정부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4.19 학생 시위 때와 1964년 학생 시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4년 전에 학생과 야당 편을 섰던 미국 정부가 이때는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됐다는 점이다. 1964년 3월 26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자민당 소속 김준현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지난 20일 들은 바에 의하면 박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작년 1월 김동화 전 최고회의 재경위원장이 공화당의 정치자금 루트를 알면 국민은 즐거워할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는 않았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김 의원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원내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이용하여 뉴델리에서 신익희, 조소왕, 밀담이 있었다고 모략한 사람인데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제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의 이 폭로는 완전한 조작이었다.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던 우리 언론은 김준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따진 적이 없다. 오히려 근거 없는 폭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크게 보도함으로써 야당과 학생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불렀다. 권력에 대한 저항이 용기로 치부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약자의 행패와 억지는 강자의 오만과 무리만큼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단호한 내용의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학생들의 우국 충정은 이해하나 외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그는 나는 오늘 한일 회담에 임하고 있는 우리 대표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주장과 정신을 명심하고 굳건히 회담에 임하여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라는 훈령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시위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부 정책의 그 뜻을 반영시키는 수단은 될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의 의사로서 세운 정부를 제약하고 그 뜻을 해줄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있었던 김준현 의원의 조작된 폭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이 정부에 누구이든 흑막의 관계가 있다면 나는 그를 역적으로 규정하고 처단함에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3월 27일 오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우락은 대통령은 정일영 외무차관에게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김종필 당의장을 28일 중으로 귀국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대통령이 한일 정치회담을 벌이고 있는 김종필에게 소환 명령을 내림으로써 회담을 일시 중단키로 한 것처럼 비친 발표였다. 공화당이 발끈했다. 의원총회는 이우락 실장을 소환하여 원래 김종필 의장은 28일에 귀국하게 되어 있는데 소환은 무슨 소환이냐고 따졌다. 이우락은 나는 대통령이 김 의장에게 예정대로 28일에 귀국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다. 이즈음 이우락은 대통령의 당외 제1측근이라 불리면서 김종필로 대표되는 공화당의 주류와 갈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3월 28일 김종필 의장은 일본에서 돌아왔다. 김포공항에 내린 김종필은 다소 피로해 보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귀국 인사를 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고독과 고립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본인도 학생 이상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야당이 제출한 엄민영 내무장관 해임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공화당에서 20명 정도가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져 당내의 군열을 드러냈다. 야당과 학생들이 박정희 정권을 향하여 전국적인 시위로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 약 20명이 야당 편을 들어 엄민영 내무장관 해임 결의안에 동조한 것은 박정희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정상적인 나라의 정부나 정당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면 내부가 단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위기가 닥쳐오면 내부가 분열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을 자주 보였다. 임진왜란을 앞둔 동인과 서인의 분열, 병자호란 전후의 척화파와 주화파의 분열, 개화기 때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분열, 지난 제16대 대선 기간 중 한나라당의 분열 등등. 이런 현상은 사대주의에 물들어 자주 국방을 포기함으로써
외부에서 주적을 찾지 못하자 내부에서 적을 찾아 치열한 권력 투쟁을 계속해온 조선조 정치의 체질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인의 제1 조건은 정확한 피하 구분과 주적 개념인데, 우리 정치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사소한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력 대체 분단 상황에서 여야 공동의 주적은 북한 정권인데도 여당은 야당은 여당을 주적으로 삼고 있으니 정치의 제1 주제가 되어야 할 안보와 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상대방의 약점 잡기 경쟁과 폭로와 모략이 판을 치는 정치의 저질화가 악순환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이 야당, 재야, 학생의 연합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아 위기에 처했는데도 공화당 내부가 단결하기는커녕 또다시 김종필과 반김종필 세력으로 갈려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개탄하고 있었다. 그로서는 1년 전 민정위안 기간 중에 있었던 최고회의의 내부 분열과 이로 인한 방황과 번민이 악몽처럼 떠올랐을 것이다. 1964년 3월 29일 밤 공화당 간부들은 김종필 의장 집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의장이 한일회담에서 손을 떼고 당무에 전념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계몽선전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 간부들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저자세라고 비난한 데 대하여 울분을 터뜨렸다. 국회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권오운 농림위원장은 우리가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복구 씨를 방문했더니 그는 치료 중인 몸인데도 무릎을 꿇고 앉아 시종 겸손하게 응대했다고 말했다. 김종필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면서 털어놨다. 자민당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싸울 때 당신네들은 군수 경기로 연간 10억 달러를 벌지 않았는가? 한국한테 6억 달러가 아니라 60억 달러를 준다 해도 아까울 게 없는 것 아닌가? 당신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니 한국에서 학생들이 일어나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마에오 간사장과 스즈키 부간사장이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고 앉아 참으로 미안하게 됐다 라고 사죄합디다. 옆에서 듣고 있던 길재호 국회 내무위원장은 김의장, 한일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철저히 잡읍시다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월 30일 오후에는 서울 시내 종합대학 대표 학생 11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약 2시간 동안 한일 회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외교상의 기밀과 전략 문제까지도 자세히 밝혀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청했다고 이우락 비서실장 겸 대변인이 전했다. 학생들은 그러나 평화선은 우리 영예인데 왜 양보하는가? 김종필 오이라 메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굽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내일 정일영 외무차관이 학생들을 만나 더 자세히 설명해주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이즈음 계절은 이른바 잔인한 춘궁기였다. 귀족 집안 출신 윤보선, 부자 집안 출신 김영삼으로 상징되는 민정당이 대안 없이 한일회담 전면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조국의 사냐는 이 보릿고개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칡뿌리를 캐려나가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조선일보 춘성군 주재기자가 전해온 소식은 그나마 야산의 칡뿌리는 모두 캐어먹고 없어 30, 40리를 걸어 심산으로 들어가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지게의 칡뿌리를 캐와 나흘 걸려서 가루로 만들면 선호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으로 떡도 만들 수 있으련만 가루를 아껴 먹는다고 죽으로 연명한다는 것이었다. 1964년 4월 4일 미 8군 사령관 하우스 대장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장관을 방문, 요담했다. 하우스가 한일회담은 계속될 것인가? 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회담의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이다. 이 기간에 정부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 외무부에서 사람이 와서 국방부 간부들에게 한일 국교 정상화의 이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한국군의 모든 참모들과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폭동은 한일 회담에 대한 반대일 뿐 아니라 김종필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은 김종필이 너무 일본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종필이 일본으로부터 많은 돈을 미리 받아 지난 선거 때 썼기 때문에 정부가 김종필을 비호해주기 위해 회담을 서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비법치적 반대 세력. (1964년 4월 4일) 미 8군 사령관 하우스 장군이 김성원 국방장관과 하는 대화록에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김 장관은 하우스에게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이라도 빼간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한 병력 증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래야 외국 자본의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외자 도입에 의한 경제개발 전략을 세운 박정희 정부로서는 안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붙들어 놓는 방법으로서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미국 측에 먼저 제의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하우스 장군을 만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잠수함 2척을 가지고 있는데 국군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물었다. 하우스 사령관은 잠수함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사치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우스는 그 대신 한국 해군이 대잠수함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측에서는 이미 한국 해군이 잠수함의 전술과 회피 동작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 잠수함에 한국군 장병들이 훈련, 교육 목적으로 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의 한일 회담 반대 시위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 시위는 오도된 애국심과 야당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 이런 사태는 한일 국교 정상화의 진전에 극히 작은 영향을 끼칠 뿐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학생들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는 일본을 방문 중인 정일관 외무장관을 통해서 일본 측의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라고 통보하도록 했다. 4월에 들어서 학생 시위는 잠잠해졌지만 이때 박 대통령은 민기식 육군참모총장에게만 비밀리에 지시하여 계엄령 실시 계획을 미리 짜두도록 했다. 민기식 총장은 경기도 양평에 주둔하는 15사단과 강원도 철원 근방의 제6사단을 출동부대로 선정, 작전 준비를 명령했다. 민 총장은 육군 방첩대장과 작전 참모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다른 장관들에게는 비밀에 붙였다. 그는 미군 측에 이런 동향이 새나가는 것을 경계했다. 서울에 중대 사태가 발생하면 서울로 진입할 계엄부대로서 두 사단은 통신망 설치, 점령 장소 확인, 진입로 점검, 이동시간 측정, 야간 이동 준비, 언론 통제 준비, 대민 정책 준비 작업 등을 조용히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겉으로는 참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3월 31일) 박정희는 정일영 외무차관에게 지시하여 대학생 대표들에게 청구권 금액 등에 합의한 김종필 5.15 메모의 내용을 공개했다. 진행 중인 외교 협상의 중요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국회에서가 아니라 대학생들 앞에서 공개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란 비판도 있었다. 박정희로서는 학생들을 부추겨 거리로 내몰아 정치의 상당 부분을 젊은이들에게 내준 연론과 야당이 이제 와서는 딴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박정희의 학생, 언론, 야당에 대한 나쁜 시각이 이때에 형성되고 이는 평생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게 된다. 3월 30일 차관 회의에서는 중고생들의 시위 대책을 논의하다가 차관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한 차관이 문교부 차관에게 제발 그 철부지들은 데모에 나서지 않도록 잘 단속하시오 라고 했다. 문교부 차관은 정부가 데모를 애국행위로 규정해놓고 이제 와서 대학생은 좋으니 중고생은 안 된다고 하면 중고생은 그러면 애국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유관순이 독립운동 때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반문했다. 39세의 김종필 당 의장은 3월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앞으로는 한일 교섭에 관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박 대통령 하야, 윤보선 중퇴라는 풍설이 정가를 휩쓸었다. 다음날은 거짓말 같은 일이 사실로 벌어졌다. 넘치는 전력, 수요 부족의 문제란 제목의 기사가 나타난 것이다. 한 달 전에 있었던 부산 감척화력발전소 1호기의 준공으로 6만 6천 킬로와트의 용량이 추가되는 바람에 발전 용량은 53만 킬로와트가 됐고 전력 수요는 43만 킬로와트로서 제한 송전이란 말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연말에는 시설 용량이 70만 5천 킬로와트로 더 늘어나게 되어 이제는 남는 전력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군사혁명정부가 추진한 전원 개발 사업이 실효를 거둔 것이었다. 한국인의 생활 양식에 큰 영향을 끼친 이런 업적도 정치의 계절에는 묻혀 넘어갔다. 박정희는 묵묵히 건설하는 사람의 땀보다 비난하고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보도하는 언론의 생리에 대하여 항상 불만을 갖고 있었다. (1964년 4월 10일) 야당이 제출한 김유택 경제기획원 장관과 원영석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20여 명이 또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이 야당의 동조에도 해임 결의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공화당 내 반김종필 세력의 파괴력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했다. 며칠 뒤 공화당의 원내 총무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워커힐에서 회의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예춘호 부총무의 팔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었다. 국회 재경위원장 김성곤 의원이었다. 옆방에 들어간 예춘호 의원에게 김성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여보 예 의원, 나하고 협력해서 일 좀 합시다. 그간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맞을 것 같소. 김종필에 의해 발탁되어 공화당 사전조직 단계에서부터 참여했던 예춘호는 웃어 보이면서 무엇을 같이 한단 말이오 라고 했다. 김성곤도 호탕하게 웃으면서 받았다. 집단 생활에서는 언제나 뜻맞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요. 술도 마시고 자주 어울리다가 보면 함께 할 일도 있을 것 아니요. 김 의원, 방금 우리는 당명에 불복한 20명 때문에 심각한 회의를 했고 당 수뇌부가 하나같이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판에 우리끼리 작당을 한단 말입니까? 예 의원은 젊어서 그렇지만 차차 알게 될 거요. 나이 먹은 사람의 말을 참고하소. 김성곤은 이때 공화당 내 반김종필 세력의 리더가 되고 있었다. 그는 구 정치인과 경북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파벌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예춘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김성곤의 사람 됨됨이나 폭, 그리고 깊이가 심상치 않은 존재임을 절감하게 됐다고 했다. 군정시대에는 김성곤과 김종필의 관계는 좋았다. 김종필 정보부장은 김성곤의 사상적 전력에 따른 문제를 덮어줬다. 김성곤은 김 부장이 맨 처음 박정희 의장의 특사로 도일할 때 동행하여 측면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둘은 공화당이라는 같은 배를 타는 뒤로는 야망이 큰 만큼 사위도 벌어졌다. 공화당 내에서 김성곤이 독자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여권은 갈등을 겪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는 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문제는 김성곤이 언제까지 박정희의 품속에서 안주하고 있느냐였다. 박 대통령은 4월 14일 밤 진해 별장으로 김종필 의장을 불렀다. 김 의장은 예춘호 부총무를 데리고 갔다. 박 대통령은 엄민영 내무장관을 합석시킨 가운데 시국 수습책을 논의했다. 이어서 김 의장과 2시간 동안 요담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서 국정쇄신책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의 기구를 축소하여 지방의 지부를 없애고 본부 기구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두며 남게 되는 예산은 증산을 위해 전용키로 한다. 공화당도 당 기구를 축소하되 지구당 위원장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원내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감한 행정개혁으로 기구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기한다. 등등. 이날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선거에 썼다고 주장한 김준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장택상 씨로부터 그런 정보를 들었다고 했다. 장 씨는 이에 대해 그런 풍설이 진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일 뿐 단정을 한 것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김준현의 거짓말을 대서특필했던 어느 신문도 그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우리 언론을 정부에는 가혹하고 야당과 학생에게는 아부하는 전죄로 보이기 시작한다. 야당은 김준현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안에 대해서도 단상점거로 표결을 못하게 했고 언론은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4.19 이거 4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하여 대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고 언론과 야당의 일방적인 정부 비판은 가열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던 1964년 4월 21일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에게 보내는 훈령을 통해서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과 이를 선동한다고 그가 믿었던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일부 몰지각한이란 말을 그 뒤 자유사용하였는데 다수 학생은 선량하다는 전제를 깐 말이다. 반대 세력을 일부라고 축소, 고립시키려는 의도다. 민정에 들어 아직 일천한 때 다시 지난 수주간의 연달은 학생 데모 사건들은 민심을 극히 불안케 하고 있을 뿐더러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헌정의 기초를 확고히 하여야 할 민정 초기에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양상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상태의 연속 방치는 무법과 방종의 고질적 병폐를 면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기초의 대본마저 흔들리게 할 우려조차 금할 수 없습니다. 정녕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단지 일부 학생들의 몰지각한 행동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유부단한 시책점 결함에 그 태반의 책임이 있다고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시정의 일대 쇄신을 기하진 못할진단 이 난국을 수습하고 침체된 사회 양상을 광정하기란 무망한 것이라 미리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저침체와 혼돈의 요인이 되고 있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오니 각 국무위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그 문제의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책과 태세의 완비. 정부의 소신과 신념은 항상 확고한 대책과 완비된 태세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시 그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미리 강구하고 하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에 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전 국무위원이 혼연일체가 된 거학적 대책과 태세만 완비된다면 여하한 난국도 선처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을 굳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 법 질서의 유지. 강력한 정치가 국민의 여망인 바, 이 강력한 정치란 만인이 법 앞에 공평하고 또 법을 지키게 하는 질서의 유지에 그 요체가 있는 겁니다. 불법적 데모가 사회적 만성으로 고질화되고 무법 행동이 날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강력한 정치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부의 존재조차 의문시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서 불법 데모, 치안 교란자들은 철저히 단속하여 사회 안정과 법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 문교 방침의 재검토. 학원의 자유가 무제한 방종의 개념으로 착각하고 또 학생이 스스로 헌법과 정부 위에 위치하는 양, 정부의 명령이나 교학자들의 지시도 듣지 않는 오늘의 학생 기풍은 확실히 국가 장래를 위하여 극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선도하지 못할진된 학교의 존재 가치는 무의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학원의 질서를 바로잡고 학풍의 쇄신을 기하기 위하여 문교 정책의 전반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 책임자는 그 학생들의 불법 데모 등 범법을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노력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학교 당국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 범법 학생은 퇴학 처분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엄한 규칙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할 때에는 그 학교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등 학교에 대한 정부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문교 정책이 너무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의 기초를 두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 언론 대책. 자유와 책임을 그 어디보다도 강조해야 할 곳은 바로 언론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주면서도 그 책임의 강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파행적 언론 창달의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방치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들에 대하여 냉엄히 그 책임을 추궁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부하된 임무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 민정당 대변인은 여러 가지 면으로 독재 체제를 강화해온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억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물리대 강사 지명관, 조선일보 일면에 기고한 가두로 끌어낸 건 누구인가 라는 제야의 기고문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옹호하고 학교 당국이나 교수단이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과 함께 오늘 이 나라의 실정과 부패를 우려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문제는 당시의 박정희 정권은 독재 정권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민의 정부였다는 점이다. 이런 합헌 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대한 대학생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대다수 지식인, 언론, 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법치의 원칙을 부인하고 애국심, 정의감, 독재에 대한 저항이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와 시위를 옹호하고 박정희 정부의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동안 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적인 처사는 수없이 지적됐지만 반대자들의 이런 비법치적인 사고방식은 제대로 비판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정일권 등 돌격 내각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뒤인 1964년 4월 25일 서울지검은 자민당 김준현 의원을 명예훼손, 무고등 혐의로 구속, 서울교도소에 수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친김종필계인 김용태 공화당 원내 총무를 김성진 의원으로 교체했다. 김종필 의장은 김용태의 유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다가 교체가 불가피해지자 648기 동기인 김동환 의원을 후임 총무로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공화당 소속 장경순 국회 부의장은 군 후배인 김종필 의장을 찾아갔다. 그는 이 난국을 수습하려면 당신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박 대통령을 찾아가 같은 건의를 했다. 이날 오후 늦게 김종필 의장도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왔다. 심각한 표정의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한 뒤 저녁이나 먹고 가지라고 붙드는 박정희에 청도 뿌리치고 청와대를 나섰다. 박 대통령은 홍종철 경호실장에게 김 의장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김종필은 홍 실장의 만류도 듣지 않고 돌아갔다. 다음날 김 의장이 사의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부산일보에 특종으로 보도됐다. 장경수는 4월 27일에도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온양으로 떠나는 박정희와 함께 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면서 김종필의 퇴진을 건의했다. 이날 오후 장경수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건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아산에서 있었던 충무공 탕신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온양 관광호텔에서 기자들과 약 20분간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김종필 당 의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면서 한간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공화당 총재직 사퇴설도 부인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공화당 원내 간부들과 장경순 부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회의를 열고 직접 내분 수습에 임했다. 박정희는 공화당 내분으로 골치를 앓고 있을 때 최두선 총리를 위시한 내각의 소신 없는 행정력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4월 13일 내각에 내린 지시에서 소신을 갖고 분발하라고 촉구했던 그는 27일에도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를 계기로 개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월 1일 박 대통령은 김종필 의장, 이효상 국회의장, 장경순 국회 부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2시간 반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장경순으로부터 김종필 의장 사퇴 요구를 철회한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박 대통령은 5월 3일 환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조치를 취했다. 130대 1이던 원달러 환율을 255원대 1달러로 올리면서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 변동 환율제를 채택, 환율이 매일 국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가속도를 받게 됐다. 다음날 상공부는 1964년도의 수출 목표액을 1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월 7일 박 대통령은 울산 정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은빛을 뿜어내는 수많은 저유 탱크와 라디오 회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로 꽉 찬 울산 정유공장 준공식은 화창한 봄 날씨 속에서 이뤄졌다. 박정희는 인파가 너무 많은 것에 놀라 이성호 유공사장에게 왜 사람들을 동원했느냐고 핀잔을 줬다. 약 2만 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침부터 몰려와 논두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박정희는 치사를 통해서 자신의 개발 전략을 변호했다. 공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이 벅찬 시련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기간 산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낭비와 실패로만 규정하려는 일부 왜곡된 견해가 있으나 오늘의 경제적 현실은 발전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며 전진을 위한 전환기적 실현입니다. 한 달 전 부산 감천화력발전소 1호기의 준공으로 제한송전이 철폐된 이후 또다시 정유공장의 준공을 보게 됨으로써 박 정권은 공업화의 에너지원을 착실히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무렵 어느 날 밤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외무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유경수가 내놓은 생선찌개를 놓고 소주로 대작했다. 정 장관이 술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는 술을 바꿔보시죠. 아직 이릅니다. 일본에서 받아낼 돈은 다 받아내고 우리 농촌의 보릿고개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때 가서 기분 좋게 샴페인을 터뜨려 봅시다. 소주잔이 여러 번 오간 뒤 박 대통령이 무겁게 입을 뗐다고 한다. 정형, 오늘 오시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 가지로 궁리해본 결론인데 정형의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형, 국무총리를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예. 정일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각천 선생의 지명도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연로한 탓인지 당의 일부 젊은 층과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군요. 박정희는 최 총리가 며칠 전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이모저모 앞뒤를 재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정형께서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다. 정일관은 박정희로부터 총리직을 제의받자 이렇게 말했다.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최 총리와 마찬가지로 공화당하고는 남 아니겠습니까? 혁명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민정 이양 과정에서도 힘쓴 일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내각을 맡게 되면 또 군 출신까지 야합한다는 오해를 살 것 같습니다. 그 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정형의 경우는 조금 더 하자될 것이 없더군요. 당과의 문제는 차차 입당하시면 되는 것이고 민정 이양에 앞서 케네디를 설득하여 군사정권을 지키게 한 공로자가 누굽니까? 6.25 때의 1등 공신은 또 누굽니까? 5.16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바로 어제 당 간부 몇 사람을 불러서 정형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찬성이더군요. 정일관이 총리직을 승낙하자 박 대통령은 사족 같지만 정형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니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다. 주요 지휘관 출신의 예비역 장성들과 자주 만나거나 회합이 잦아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의심받게 되니 될 수 있는 대로 접촉하지 말 것. 재벌, 경제계 인사들을 가까이 하면 정치 자금을 모은다고 의심받게 되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총리에게 일임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관계하지 말 것. 정형이 함경도 출신이라 이북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접근해 올 것인데 자주 만나게 되면 이북 출신들을 규합하여 새를 몰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 쉬우니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정일관은 이런 말을 듣고 불쾌해졌으나 이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보탰다. 두고 보시면 내가 왜 이 같은 말을 했는지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정계의 생리는 비정합니다. 군사정권 이래 세월은 길지 않았으나 숱한 동지들이 서로 물고 뜯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정형이 앞으로 중상모략을 당할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내 귀에 그 중상이 들어왔을 때 한두 번은 귀로 흘릴 수 있으나 3번, 4번 반복되면 나 자신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중상의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해 이것만은 지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희는 정일관과 함께 개각 인사를 논의했다. 정일관은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장기영 한국일보 사주, 농림부 장관의 차균희, 상공부 장관의 박충훈을 밀었다. 정일관은 외무장관에 손원일 전 국방장관을 추천하여 직접 찾아가서 교섭을 벌였으나 신병 중이었다. 당분간 총리가 외무장관을 겸직하게 됐다. 5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은 10명의 총리 및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들 10명은 정일권, 장기영, 박충훈, 차균희 외에 양찬우 내무장관, 윤천주 문교장관, 전예용 건설부 장관, 오원선 보사장관, 이수영 공보장관, 김병삼 원호차정이었다. 10명의 신임 장관 가운데 전예용 장관이 50대, 양찬우 장관이 30대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40대였다. 추진력이 있고 젊어진 정일권 내각에 대해 신문은 일제히 돌격 내각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학생들의 시위와 야당의 공세에 기가 꺾였던 최두선 내각을 대신한 정일권 내각은 경제개발의 정력적인 추진과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빠른 마무리를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5월 11일 중앙청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간단 명료한 지침을 시달했다.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 경제 안정에 전력을 집중할 것, 박력 있는 행정을 할 것, 총리 중심으로 연대 책임을 갖고 단합해서 일할 것, 경제부처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연대 책임을 지고 일할 것, 일하는 정부가 될 것,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박 대통령의 이 내각 인사는 성공작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로소 소신대로 일하는 능률적인 행정기구를 갖게 된 것이다. 원만한 정일관과 저돌적인 장기영, 그리고 냉철한 이석재가 중심이 된 이 40대 젊은 내각은 밖으로는 야당, 언론, 학생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안으로는 공무원 사회에 꿈과 보람을 심어주는 데 성공한다. 공무원 집단이 국가 주도의 근대화 작업에 견인차로 등장하고 기업인과 국민들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개인의 의욕과 국가의 목표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이해관계의 일치 속에서 국가와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는 국민국가 건설, 즉 조국 근대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대통령의 방황.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를 받아 선거에 썼다는 엉터리 폭로로 검찰에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준원 의원은 5월 14일 국회 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 나가 이번에는 간첩 황태성이 사형되지 않고 오키나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교계의 모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 주장도 사실 무근이었지만 약자와 반대자에 의한 선동과 조작은 면책되는 분위기 속에서 김 의원의 거짓말은 묻혀 넘어갔다. 박 대통령은 1964년 5월 15일 5.16 군사혁명 3주년 기념 메시지를 발표,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개혁과 재건의 도정에는 남마와 같이 얽힌 허다한 제약이 따랐고 불가항력적이며 파생적인 모든 애로가 겹쳐 혁명의 본질과 과업은 불가피한 차질을 면치 못했던 겁니다. 혁명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실로 통분의 심해를 금할 길 없고 자신 자괴에 염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5월 16일 오후 서울 교동국민학교 교정에서는 야당이 주최한 5.16 군사혁명 비판 시국 강연회가 열렸다. 약 2만 명의 군중이 모인 이날 연사로 나온 송원영, 정일영, 김대중, 조재천, 조영규는 5.16은 총칼로 합헌 정부를 전복시킨 민주 역행이었다고 공격했다. 구국의 결단으로 통했던 5.16의 정통성이 도전받기 시작한 것이다. 1964년 5월 20일 서울 시내 국외대학 학생들과 약 3,000명의 시민들은 서울대학교 물리대 마당에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관을 메고 시내로 나와 최루탄을 쏘는 경찰과 맞서 돌을 던졌다. 이 시위는 박정희와 군인들의 감정을 건드렸다. 학생들이 읽은 조사, 선언문, 결의문은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격렬한 문투였다. 윤천주 문교부 장관은
이들은 학생이 아니라 학생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규정했다. 다음날 새벽 환길수 대위가 지휘하는 1단의 공수부대원들이 총기를 휴대한 채 서울 형사지법 청사와 양원 판사집을 찾아가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신문들은 무장군인 10여 명, 법원의 난입, 압력, 숙직실 점거식의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다. 폭력이나 폭언의 행사는 없었고 난입, 점거란 표현도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부와 군은 다시 한번 언론의 문매를 맞았다. 정일권 총리 주재로 열린 안보관계 장관 및 군수뇌부 회의에서는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동정론이 우세했다. 민정당은 당무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논의했다. 김영삼 대변인은 살인적인 민생고, 살인적인 물가고, 온갖 부정 및 의혹 사건, 학원 안에서 최루탄을 발사한 사건, 군인들이 법원과 판사집에 들어가 영장 발부를 강요한 사건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탄핵을 제소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했다. 5월 22일 국회에서 김성은 국방장관은 언론의 과장 보도를 비판했다. 공수단 환길수 대위는 그날 근무를 마치고 사병 11명과 학생 데모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격분한 나머지 새벽에 대기 중이던 앰뷸런스 편으로 또 근무 복장 그대로 법원과 판사집에 갔다. 사직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항의하고 엄중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하려고 한 것뿐인데 마침 법원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이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보도한 것이다. 군인들에 대해서는 진상이 드러나는 대로 군법에 의해 다스리겠다. 이 일로 황길수 대위 등 8명이 구속되는데 황 대위는 군 영창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데모를 막다가 눈을 다친 웅영길 경위는 나의 전우다. 경관이 무슨 죄가 있는가? 양원 판사에게는 나쁜 짓 한 놈은 구속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한 것뿐이다. 총기를 휴대한 것은 근무가 막 끝난 직후이기 때문이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관청에 가서 진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 민족끼리 헐뜯고 불안이 계속되면 가난을 면할 길이 없다. 공수단이 법원과 판사집에 들어간 그날 중앙정보부원 3명이 수배 중이던 서울대 물리대 학생 송철원을 남산의 외딴집으로 데리고 가 김중태가 어디 있느냐고 추궁하면서 구타한 뒤 돌려보내는 사건이 생겼다. 송군은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때 조사를 읽은 학생이었다. 검찰은 열흘 뒤 새 정보부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자진 출두한 이들은 직무 수행에서 온 실수일 뿐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시위 학생들이나 체제 수호에 나선 군인, 정보부 요원들이나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태가 학생들과 군인들의 대결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자 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재밌는 것은 김영삼 민정당 대변인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제소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반면 김대중 의원은 온건론을 보였다는 점이다. 김대중은 정치인들이 학생 데모에 기대를 걸 때 그것은 국회의 책임 포기이며 정치인의 타락이다 라고 말했다. (1964년 5월 23일) 박 대통령은 호남 지역 시찰 중 기자들의 서면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 이러한 전국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일부 정치인들의 무궤도한 언동,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일부 학생들의 불법적 행동, 그리고 정부의 지나친 관용에 연유되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항상 일부란 말을 사용하여 반정부 세력이 건전한 국민 대다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언어가 가진 심리적, 전략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대다수 신문들은 언론을 건드린 대통령에게 거세게 반발했다. 조선일보 5월 26일자는 전국 불안은 과연 선동 때문인가? 일부 언론의 책임을 따져본다는 지상 토론 기획을 마련했다. 토론자로 등장한 홍종인, 장준하, 한경만은 모두 언론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비판했으므로 찬반 토론이 되지 않았다. 특히 장준하의 기고문은 요사이 신문에도 싣기 어려울 정도의 격렬한 대통령 비판이었다. 일부를 인용한다. 대통령 박정희 씨, 당신이 그렇게도 거짓말과 실정을 거듭하였으면서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당신들 집권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그렇게 창의라했으면서도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것. 민생이 이렇게까지 파탄에 빠졌는데도
아직 당신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국 언론이 당신들을 길러준 덕이 아닌가요? 당신들과 정사를 할 것 같던 한국 언론은 소용돌이치는 국민의 원성과 압력에 못 이겨 이제 깊은 악몽에서 깨어난 겁니다. 여보시오. 접대부의 치맛자락 같은 북구를 휘둘러가며 당신을 도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한국의 언론이 아니겠소. 고마운 줄이나 아시오. 그 청렴하다고 소문이 높던, 그 강직하다고 정평이 있던 그 육군소장 박정희 씨라면 오늘의 이 사태를 정시하며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요? 슬픕니다. 오늘에 그때 당신 같은 용기를 가진 그런 사나이가 없으니. 국회는 5월 27일 야당이 제출한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없이 큰 표차로 부결됐다. 이 결과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온 공화당의 한 원내 간부는 기자들에게 하마터면 총재를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표결에도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공화당 총재직을 내어놓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 며칠 전 일요일 박 대통령은 쉬고 있던 박상길 대통령 대변인 집에 전화를 걸었다. 박정희의 대표 저작인 국가와 혁명과 나의 정리자인 박상길은 5월 초에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박 대변인의 어린 딸이 박 대통령의 직접 건 전화를 받아 혀짧은 말을 몇 마디 하더니 아빠 대통령이래 전화 받아 라고 했다. 전화기를 낚아챈 박상길에게 대통령은 뭘 하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냥 쉬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면 지금 좀 들어오시오. 음산한 정세가 온누리를 덮고 있는 일요일에 그 너른 대통령 관저는 본관 전체를 통틀어 현관의 경호관 한두 사람 외에는 일찍 자도 눈에 띄지 않는 썰렁한 분위기였다. 박상길이 긴 복도를 지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섰다. 박 대통령은 넓은 바깥 정원을 멀거니 내다보고 있더니 이쪽으로 돌아서 무섭게 소파에 앉았다. 담배에 불을 당긴 그는 면목은 빨고는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면서 탁상 아래를 응시한 채 침묵했다. 노크 소리가 나고 이우락 비서실장이 들어와 박상길 맞은편에 앉았다. 박 대통령은 자세를 고쳐잡더니 입을 뗐다. 나 공화당 총재직을 그만두기로 했소. 대변인은 즉각 성명서를 써오도록 하시오. 이우락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각하 참 잘하셨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실 일입니다. 각하는 3천만 국민의 대통령이지 공화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일화과 생각이 달랐던 박상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총재직 사임 성명이 아니라 대통령 사임 성명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하는 공화당 공천으로 공화당 총재로서 대통령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총재직을 사임한다면 정당 정치, 의회 정치도 그만두시는 게 아닙니까? 싸우는 군단장이 전추는 계속하되 군단장은 사임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런 뜻으로 혁명을 했고 대통령이 되어 이러이러하게 국가를 바로잡아 보려고 있는 애를 다 써봤는데 이런저런 장애 때문에 이대로는 도저히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어 물러가겠노라 하시면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주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슨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주면 깨끗이 물러나시고 그렇지 않으면 불란서의 드골처럼 비상대권을 요구해 보시든지 무슨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박상길의 눈을 뚫어지게 쏘아보며 묵묵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알았소. 당장 그 드골 헌법을 정리해서 내게 가져오도록 하시오. 의외로 일은 싱겁게 끝났다. 며칠 뒤 박상길은 드골 헌법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부름만 기다리고 있다가 집무 시간이 파할 무렵 슬그머니 대통령 집무실에 들렀다. 박 대통령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